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설자 김종민입니다. 코로나는 저희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업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언택트가 떴다. 앞으로 언택트를 기반한 혁신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언택트가 콩글리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컨택트 리스라고 하죠. 컨택트 리스라는 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이 손으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야 되고 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손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실제 손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머신이,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이해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지털 혁신 트렌드입니다. 언택트 혹은 디지털이라는 혁신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혁신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코로나 이후에 스타트업 혹은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지털 혁신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시가 여기 있는 육상 선수와 자동차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육상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사인 볼트.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잘 법니다. 재벌일 겁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사인 볼트 옆집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아직 자동차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우사인 볼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 선수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 우람한 근육,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속도를 위한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변한다. 결국 기존에 잘했던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혹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그림을 첫 페이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 예시를 드리면 피처폰이 뭐예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되는 전화기, 피처폰은 인터넷은 안 되고 전화기랑 문자만 내던 전화기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피처폰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곡선이 바뀌어 왔는가를 소위 이 S커브, 혁신 커브라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고 그 논문에서 기존의 혁신 커브와 새로운 혁신 커브가 만나는 점 보면은 요 점이죠. 요 점을 기점으로 이전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완전하게 바뀌고 그 변화된 기술 때문에 세상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피처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해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가 인터넷이 안 되던 그 시기에 노키아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모토로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키아가 너무너무 혁신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잡고 핀란드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혁신 기업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정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노키아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고 노키아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기업으로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노키아의 혁신 커브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혁신의 커브의 성장 속도가 멈췄습니다. 그럼 이게 왜 멈췄느냐? 모든 기술은 이 S자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내가 좋은 디자인으로, 아무리 내가 좋은 기능으로 이 핸드폰을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생긴 겁니다. 그 한계로 인해서 점점점 모든 전화기는 비슷비슷해졌고 더 이상 노키아만의 장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능, 혁신의 싸움이 아니라 가격의 싸움이 됩니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느냐, 이 싸움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노키아는 혁신이라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나왔던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폰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PDA 폰, 인터넷이 되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피처폰이 훨씬 더 나아, 스마트폰 별로야, 그래서 아무도 PDA 폰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을 쓰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이폰은 굉장히 다른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기능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혁신은 끝났다.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음 그래프가 또 생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빨랐다는 선 치더라도 자동차를 잘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빨리 달리기 위한 능력, 우람한 근육, 엄청나게 많은 연습, 지치지 않는 체력, 이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한 역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전까지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여기 있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단 한 번도 전화기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아이폰이라는 걸 만드니까 세상을 바꿨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전화기지만 노키아가 만든 이 전화기를 노키아가 하던 방식으로 혁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플이 만드는 방식,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때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전의 혁신을 강하게 개선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의 답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사인 볼트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계공학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막 모터 만들고 엔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는 이미 달리기로 너무 열심히 살았고 이 달리기로 돈도 참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달리기를 포기하고 이 큰 돈을 포기하고 갑자기 자동차 공부를 하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더라도 50년은 못 넘습니다. 100년 안에 100개 중 70개는 사라집니다. 그들도 압니다. 새로운 혁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혁신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혁신은 누가 만들까요? 아무것도 없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혁신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었던 스타트업이어야지 이 혁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오고, 스타트업에서 나온 혁신을 기존 기업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돈과 리소스를 가지고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게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마치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겹쳤던 요점, 이 점을 우리 모든 스타트업과 모든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기업은 위기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한테는 기회입니다. 이 변화, 이 겹치는 점을 저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지털 혁신을 원래도 이루어질 것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빨라지고 더 확실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코로나 이후의 변화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라는 게 갑자기 뿅 나타났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신러닝, AI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인공지능 많이 봤잖아요. 로봇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영화는 그 사람의 상상만으로 그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인공지능은 1956년에 이미 이론적인 논문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기반이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는 6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6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너무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인터넷, 그건 알겠는데 오브 띵스? 띵스가 뭐야?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1982년에 나왔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는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굉장히 더 혁신적일 것 같은 거는 60년 됐고, 내가 최근에 듣긴 했지만 뭐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을 것 같은 거는 20, 30년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혁신 방향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혁신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보시면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차, 2차, 3차, 4차. 가스터빈, 전기, 인터넷. 이게 뭘까요? 모두가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고민의 노력의 끝점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고,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 필요했던 겁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으면 그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잘 모아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막 계십니다. 제가 뭐 하시는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누워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켜놓긴 했지만 거기 안 보고 딴 데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강연을 하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면 이라는 이 바램을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센서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오감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데이터를 못 써먹으면 땡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다 형태가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은 숫자로 주고, 저기 계시는 분은 텍스트로 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소위 정형 데이터, 아주 잘 가공돼서 똑같은 원리 원칙대로 만들어진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그 원리 원칙에 벗어나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 쫙 모았죠?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잘 가공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분석해야겠죠. 제가 여기 안 썼지만 분석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했어요. 슈퍼컴퓨터도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모으고 잘 가공을 했어도 그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우리 집에다 혹은 우리 회사에다가 갖다 놓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놓은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한테 그때그때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결국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그것을 잘 연산할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가 못했습니다. 컴퓨터는 시킨 일만 했어요. 근데 안 시켜도 자기가 혼자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머신러닝인 거죠.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야 되겠죠, 당연히. 데이터를 모으지 않은데 어떻게 데이터를 씁니까?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씁니까? 데이터를 연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씁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씁니까? 그래서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온 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60년 전에 인공지능은 이미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하려고 보니까 못 수집하겠으니까 수집할 수 있는 방법, 못 가공하겠으니까 가공할 수 있는 방법, 못 연산하겠으니까 연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못 해석하겠으니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온 것들이 우리가 들었던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단어들인 겁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 다 어색하고 이상한 단어들. 이 단어들은 사실은 하나를 바라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하는 그 순간 결국 세상은 한 번 더 변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현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를 지나가면서 기업들은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순서는 기존의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능력이 있었어도 그 능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돈 벌려면. 한국이 뭘 잘하나요? 반도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쩐떼기입니다. 반도체 어떻게 돈을 잘 버냐면 내가 더 수요를 좋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저 기업보다 1센트 더 싸게 만들면 대박 나는 겁니다. 1센트를 비싸게 만들면 돈 못 버는 겁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드느냐, 그걸 통해서 돈을 잘 버냐, 잘 벌지 못하냐가 결정이 됐습니다. 기술이 바라보는 방향, 인건비가 바라보는 방향, 운영이 바라보는 방향은 다 누가 더 싸게, 더 빠르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것을 만들 수 없을 때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그 의미는 세상은 생산자 중심의 시대였던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생산자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객한테 사실 너 이거 너가 원했던 거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설득하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매스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 계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너무 다르신 분들입니다. 취향 다 다르고요. 생김새 다 다르시고요. 너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매스 마케팅을 합니까? 어떻게 TV 광고만 보고 나 그거 사야지라는 생각을 합니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다 다른 취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마케팅이 잘 됐고 TV 광고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잡지 광고, 신문 광고 이렇게 한 방향, 원웨이, 일방적인 이런 마케팅 방식이 잘 통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중심이니까요. 소비자 중심이 아닌데 생산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최면을 걸어야죠. 당신들이 이걸 원했던 거야. 이걸 써야 쿨한 거야. 이걸 써야 잘하는 거야. 이걸 써야 당신은 돈 버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저는 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문 방식과 그냥 대량 생산 방식. 주문 방식은 뭐 특정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지금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내가 나 이거 살게요 라고 오더를 넣으면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최소 3, 4개월 막 걸려요. 왜냐면 내가 오더를 넣으면 그거를 하나씩 수작업으로 막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어떤 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막 널려 있어요. 그 차를 그냥 사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생산 라인을 내가 바꿀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생산 라인을 바꾸는 돈이 똑같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의 상품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맞춰 드릴 거예요. 근데 생산 라인을 바꿀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찍어내고 돈 조금 안 들어가는 몇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생산 라인을 바꾼다는 걸 의미는 뭐냐면 기계와 기계 혹은 기계와 사람 간의 연결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과 기계 간에 혹은 기계와 기계 간에 이 대화가 돈이 하나도 안 든다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좋은 선택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를 이미 봤습니다. 바둑으로.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씨,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지시하는 것보다 기기와 기계 간의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사람과 기계 간에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AR, VR,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내 뇌에 있는 신경과 컴퓨터가 직접 대화를 하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엄청 열심히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기계도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젠 사람도 더 이상 내가 타이핑을 하거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넘어서는 대화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기계는 그때그때 라인을 바꾸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최적 생산, 정확히 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정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취향에 맞게 제가 다 각자 가장 최적의 상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으시겠죠? 나중에 이 사람하고 다른데 굳이 똑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이제부터 나한테 딱 맞는 걸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취향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취향 맞게 하나씩 제가 상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어떠세요? 그리고 그 상품이 좋으셨을 때 그 상품에 맞게 제가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해진 거예요. 이미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개인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마이크로미디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TV 광고나 매스미디어가 힘들어지고 있죠. 대신에 온라인 광고가 뜨고 있죠. 디지털 광고가 뜨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동일한 오퍼, 동일한 제안을 안 해요. 각자한테 맞춤형으로 제안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미디어는
힘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미디어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저희가 3D 프린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프린팅은 똑같은 속도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프린트를 그때그때 다르게 찍어버리면 되거든요. 이미 생산도 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제까지 내가 돈을 왕창 벌었던 대량 생산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고 소량, 정량으로 다양한 다품종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산자 중심의 사업자들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에 소비자 중심으로 가능한 기업들, 이게 디지털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야놀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펜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풀빌라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풀빌라에 있으면은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보면은 결국 똑같이 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방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취향이 다른데 그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방식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스로 한꺼번에 왕창 모여서 같이 뭔가를 즐기는 방식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살롱 문화 혹은 커뮤니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살롱 문화를 제가 접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이전까지는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도 오늘 나와서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명함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이 살롱 문화, 커뮤니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위 고양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살롱 문화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테마에 맞춰서 같이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셨는데 거기서 내가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거기서는 그냥 내 취향대로 즐기고 쿨하게 끝내는 거예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관계의 방식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다 동일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살던 게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고 개별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 그 취향에 맞는 것들끼리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를 작은 그룹으로 반복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혁신 트렌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다품종 소량 혹은 정량 생산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쉬운 단어로 말을 했고 그 디지털이라는 것은 기존의 혁신 커브를 바꾸는 새로운 혁신 커브를 그리고 있고 새로운 혁신 커브는 기존의 혁신 커브를 만들었던 그 사업자들이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이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택트와 같은 이 디지털 트렌드라는 것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왕창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걸 즐기는 이 방식이 더 빠르게 사라지면서 그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혁신 트렌드 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려면 마음 편히 놀아야겠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 표현 올 수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야놀자의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뭘 구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췄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아 성취와 돈을 벌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재밌게 쓰면서 놀면 모든 분들은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52시간, 40시간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일을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술은 생산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고 내가 일하는 시간당 받는 임금 혹은 받는 재화는 점점 커지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 근로시간을 제외한 노는 시간 동안 쓰는 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 10년 동안 60% 이상 내가 노는 데 쓰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요약하면 더 많은 시간을 놀고 있고 그 많은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거죠. 덜 일하고. 근데 여가에 대한 만족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다 한국 데이터거든요. 더 오랫동안 놀고 그 노는 데 쓰는 돈도 더 많은데 사람들은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못 논다입니다. 여행 못 가고 운동 못 하고 문화생활 못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하니까 나는 여가 만족도가 낮아. 나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왜 안 해? 아마 여기 다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돈과 시간이 없어서. 물론 가끔가다 체력이 딸려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논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현실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나는 분명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 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가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돈과 시간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신으로서 풀어야 될 딜레마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로 택시를 말씀드려 볼게요. 택시 대수가 만약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운전기사분들께서 돈을 못 버는데 택시 더 많아지면은 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 택시 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술 먹고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 안 잡혀요. 택시를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스타트업이 혁신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가치가 똑같은데 조삼모사처럼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넣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이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도를 빼서 뒷도를 막는 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혁신은 짧게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혁신은 뭐냐면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가치를 통해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야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늘려도 줄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려도 줄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업, 기존의 방식에서 해결이 안 됐던 것이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가치를 여러한 우리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분배를 함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혁신의 방식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게 우리가 듣고 있는 혁신 기술들의 본질입니다. 그럼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혁신을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실 겁니다. 야놀자도 단순하게 고객을 호텔로 혹은 뭐 숙박업, 뭐 여가 혹은 뭐 교통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을 예전에는 현장에 샀는데 지금부터 온라인 사세요 만을 가지고는 혁신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호텔을 예를 들면 이 투숙객과 호텔 사이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가치 사슬이 존재합니다.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로 치면은 제가 농사를 짓고 1차, 2차, 3차 공판장을 거쳐서 마트에 와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한 4-5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호텔 업계도 중간에 단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 이 단계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낭비 혹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 것이고 거기서 만든 가치를 가지고 소비자든 혹은 공급자든 나눠줄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혁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단계들을 연결시켜야지 일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데이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있는 다양한 접점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을 거고 프론트도 있을 거고 이러한 접점도 다 연결이 돼야지 산업이라는 게 돌아갑니다. 이 단계가 사람이 손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혹은 기술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든 이런 연결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연결들은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투숙객에서 호텔까지 요 가치 사슬만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7번을 연결해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7번을 연결시켜야지만 이 산업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 7번의 연결이라는 것 안에는 또 수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결국 이 낭비를 없애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보면 클라우드가 이러한 개념들을 한 번의 연결로 혹은 두 번의 연결로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투숙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로 한 번 올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클라우드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7번이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끝나야 5분의 1 혹은 3분의 1로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그 비용이 줄어야 우리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수작업을 말씀드렸죠. 이 호텔로 와서 여기서 제가 프론트에서 프론트 가면 뭐 하시나요? 여권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여권을 막 꺼내요. 여권을 내요. 그럼 여권을 막 적고 확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나중에 그 복사된 걸 다 모아가지고 출입국 사무소로 보냅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문제점들이 많겠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보내다 보면은 그게 유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보안적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없애주는 거죠. 사실 그러한 기술들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 잃어버리면은 내가 열쇠 또 받으러 가야 되기도 하고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보안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 또 방에 들어가서 내가 카드를 보여주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모바일 기술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만약에 센서를 활용해서 내 모바일 폰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객실을 활용할 겁니다. 그 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웬만큼 알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내가 주문을 할 때 나한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러한 음식을 제안해 준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거 머신러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 사슬 안에서 이 단계를 7개를 2개로 혹은 1개로 줄이는 것, 그리고 이 단계별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 혹은 비효율을 없애는 것, 너무 많은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이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소비자의 관점 혹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는 우리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만들고 잠깐의 혁신이 아니라 굉장히 긴 호흡의 혁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추가적인 가치만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추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재미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호텔이라는 이 가치 사슬 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술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고객들이 숙박뿐만 아니라 뭐 여가, 레스토랑, 그다음에 레저 액티비티,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들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앱 관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놀자만이 그렇지 않아요. 야놀자처럼 슈퍼앱을 지향하면서 특정한 가치 사슬을 통합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비용이나 혹은 이슈를 해결하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듣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는 그랩이나 고잭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혁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미래의 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향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고 고객한테는 더 좋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 가치 사슬 안에서는 밸류를 추가적으로 창출해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얘기가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 세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좀 익숙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입니다. 그럼 마켓은 뭐고 ING는 뭐냐? 사실 마케팅이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다른 취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각자한테 맞게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갖다 드려, 여기는 주스, 여기는 콜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마켓을 우선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마켓을 단순화시킵니다. 마켓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이런 거야 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마켓은 진짜 마켓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시킨 가공된 마켓입니다. 그러면 마켓이 단순하니까 마켓은 예를 들어서 단 걸 좋아해 라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아주 단 콜라를 쫙 드리는 거죠. 그게 잉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것은 단 걸 좋아해 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잉은 그래서 단 걸 좋아하니까 콜라를 다 드린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량 생산인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고객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기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을 단순화시키고 단순화된 마켓에 맞는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옛날에는 TV로
빡 때려가지고 고객들이 우와 하면서 난 다 단 것을 좋아, 단 거 먹어야겠구나, 단 거가 몸에도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요새 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잉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마켓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마켓 단순화시키는 순간 더 이상 이 디지털 세대에서는 고객들한테 어필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퍼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들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만든다 치면은 제 냉장고 브랜드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고려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냉장고는 한 브랜드 6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뭐 삼성, LG 이 2개만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LG는 그 고려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평가를 합니다.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문이 잘 열리나 닫히나 디자인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 하나하나를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이게 퍼널입니다. 그래서 인지는 이만큼 하는데 그중 우리를 고려 이만큼 하고 그 중에서 이만큼 우리를 잘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요새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누가 이거 사는 걸 괜찮네? 사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 브랜드를 몰랐어요. 이 브랜드를 평가도 안 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내 고려군도 아니었어요. 근데 인스타 스타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얼굴에 좀 바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버립니다. 어느 날 집에 배기가 와 있었어요. 이게 배기가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거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근데 이 브랜드를 보니까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이거 무슨 브랜드예요? 몰라. 이거 뭐 어때요? 몰라. 그냥 좋대.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퍼널이라는 게 깨져버리고 내가 구매를 하는 게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꽂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결국 마켓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마이크로 시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잉을 위해서 마켓을 단순화하기보다는 마켓 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을 하지 말고 마켓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마켓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마켓을 합니다. 근데 마케팅 관점에서 마켓을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낸 거는 그냥 마켓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고 생각하자. 마켓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CSR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를 막 하면 저 기업은 막 1년에 200억 사회적으로 막 기여했으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마켓 자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놀자도 사실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마켓이 잘 되게 만드는 것, 마켓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던 이유도 뭐냐면 결국 마케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마켓을 그냥 하면 결국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CSR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려고, 우리 돈 많이 벌려고 이것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그 캐러비안 베이를 일주일 동안 통대관을 했어요. 그리고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입장만 시킨 게 아니라 차로도 대접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도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기획할 때 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못 놀아 지금? 다 놀아야 되는데 열심히. 못 노는 사람 누구야? 라고 했더니 몇몇 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이었어요. 왜냐면 놀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소외계층 어린이분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고객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 못 놀면 우리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이분들이 잘 노시게 되면 결국 우리의 플랫폼으로 오거나 우리가 만들었던 서비스들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잘 놀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노는 경험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이것을 느끼게 해주자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산불이 났어요. 작년에 강원도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어요. 막 몇억 원씩. 근데 저희도 이제 여행과 관련된 회사니까 불났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착한 척 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놓을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강원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이 여행 자산입니다. 근데 왜 강원도를 가냐라고 하면은 물 때문에 가요. 산과 바다. 근데 그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인 산이 없어지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다시 놀 데를 만들자. 라고 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우선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1차로. 그리고 나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심었는데 고객분들도 기부를 하시면 우리 더 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심었던 거의 3배가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마켓을 하면 자동으로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왜 하나요? 그러니까 기업을 자선단체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돈을 벌고 성장을 해야지만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건데 그것들이 결국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랑 맞닿게 되는 것. 이게 디지털 기업의 본질입니다. 저도 예전에 구글에서 일을 할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회사가 이런 걸 하지? 이거는 그냥 공사장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 디지털은 그게 아니구나. 디지털은 더 이상 CSR,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사회 기여를 하는 게 내가 진짜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거랑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나놀자 29초 영화제라는 걸 했습니다. 영화제의 주제가 누구누구가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행을 왜 안 갈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면 시기예요. 보세요. 옆집에 누가 막 되게 좋은 데 놀러 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편이라 치고 혹은 그 남자친구라고 치고 여자친구나 혹은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혹은 제가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옆집은 거기 가가지고 엄청 재밌었대.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씨, 왜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잘났네, 잘났어, 좋겠다 이러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근데 그 배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행복했겠다, 나도 좋아, 행복해, 기분 좋아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여행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한 게 누구누구가 여행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 여행 가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당신 여행 가면 좋겠어라는 이 생각을 널리 퍼뜨리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이거 고액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영화제 만들었고 야놀자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저 영화를 29초짜리를 수십 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행 좀 다녀올게요. 2시간만 여행 좀 다녀올게요.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야놀자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행은 그렇다. 야, 놀자. 야놀자의 비운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고 보신 사람 거의 없으시죠? 이 광고가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충실히 담았어요. 돈과 시간이 없어도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는 저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굉장히 나름의 작품을 만들었죠.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보신 사람 너무 없어서 이거 다음에 나왔던 광고가 한희 씨가 이제 춤을 추면서 하셨던 초특급 야놀자 광고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초특급 야놀자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광고를 하는 방식은 솔직하게 저희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라는 교훈을 깨달았던 광고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저희는 저 비전을 만드는 게 이제까지 2년 반 전 광고니까요. 2년 반 전부터 저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준비를 해오면서 이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왔던 게 2년 반 대비해서 야놀자가 참 많이 성장을 하고 저는 좋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통합 연결 솔루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디지털 혁신 트렌드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고 이 가치가 결국 이 혁신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놀자가 뭐 하는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밸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슨 다시 좀 재미없는 기술 얘기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사슬, 호텔과 이 고객을 연결시킨 가치사슬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고객과 호텔이 만나는 접점들, 예를 들어서 뭐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룸 서비스, 그다음 뭐 시스템들, 혹은 부킹 플랫폼, 그다음에 뭐 보안 관련된 부분, 시설, 그다음에 이건 채널 매니저라고 해서 객실을 판매하기 위한 방식. RMS는 우리가 뭐 불 켜고 불 끄고 온도 조절하고 이러한 하드웨어들, 이 모든 접점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가치 사슬도 끊어져 있고 이 접점들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식 포함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요. 레스토랑을 가면은 앞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프린트한 종이에서 몇 호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몇 호예요? 그럼 거기 이름에서 X 이렇게 딱 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분은 전날에 혹은 그날 새벽에 고객들이 조식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종이를 프린트를 한 거죠, 우선. 그리고 가져와서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고객분들이 그냥 호스만 말하고 들어가세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샀는데 그 물건을 당연히 자동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프린트를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 한 명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 서 있으면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여기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접점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조각조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접점을 연결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차세대 혹은 뭐 통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보통 몇 천억, 몇 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점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클라우드로 올려서 이 접점의 단계를 줄이고 그걸 통해 비용을 줄이고 더 합리적인 이 가치사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데이터를 잘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을 더 쉽게 열거나 더 쉽게 룸 서비스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더 제대로 오퍼링을 주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필요하고 신원 인증이라든지 혹은 결제 방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술들이 이 안에 클라우드 안에 존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가치 사슬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이게 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파괴적 혁신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를 만들고 그 디지털이 언택트라는 용어로 요즘에 해석이 되고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 경험이 우리가 이제까지 집단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했던 똑같은 물건을 샀던 똑같은 마케팅이라는 경험했던 것들을 나한테 각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그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비용을 아끼고 고객들을 더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야놀자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야놀자가 이 호텔 솔루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영역에 있어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1위 기업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 B2B이기 때문에 B2C는 잘 모르세요. 저희가 160개국에 25,000개 호텔에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호텔들이 이러한 혁신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호텔 안에 서버를 두고 호텔 안에서만 운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이 혁신의 그 접점,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혁신 커브의 그 접점에서 새로운 혁신 커브를 만드는 일을 야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놀자가 단순하게 한국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고 계셨으면은 아마 야놀자는 조금 하다가 또 잘 안 될 거예요. 더 뭐 큰 기업이 또 나오고 새롭게 또 좀 예쁘게 UI, UX 나오면 또 바뀔 겁니다. 회사가.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작업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고, 그 최선을 다하면서 투자해왔던 것들이 최근의 결실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야놀자 앱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여행이라는 업계 그리고 호텔이라는 업계에서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라는 게 야놀자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Introducing Yanorja Y-Flux. Are you fed up with the time waiting after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early? With Y-Flux, you can expect sooner check-ins. If the room is prepared in advance, you can make an early check-in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d for check-in. Complete the check-in process quick and easy. Y-Flux does not need a card key. Upon completion of a check-in, a smart key is issued via message. There's no worries in losing a physical key card or any errors. Room equipment and services you need can be selected during reservation.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your stay can be easily purchased from the Y-Flux vending machine. Set the floor you wish to go to with the elevator on your smartphone, and the elevator will be waiting for you with its doors open. Once you're in your room, even if you don't place the key card, and even if you fail to find the light switch, the room will automatically begin to control the room according to your presence with a welcoming sound. If you feel too lazy to go out, you can order breakfast through room service in your bed. Aren't you curious about the taste of food delivered by a robot? Enjoy the checkout made with a single click without visiting the front at the time you want. Y-Flux. 우선 영어인 것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전 세계에서 3개의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리인벤트라는 행사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영문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고객은 더 나은 경험, 그 다음에 호텔은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을 구현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회사가 가장 지향하는 방향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결제 절차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건 항상 보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연결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ID, 그래서 분산형 신원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DID, 이게 저희가 이 신원 인증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고객의 여행 경험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The smartest way to meet a personalized hotel, which allow the selecting of services you want, and the power to control the room conditions as you please, without the hassle of interacting with a staff face to face. Introducing Yanorja Y-Flux. Lodging separate,
Leisure separate, flight and car rental separate. How many reservations are you making for a single trip? ID check is one of the hassles you go through at check-in. Yflux offers safe check-in without security concerns with blockchain verification during reservation. 그래서 신원 인증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야놀자 코인이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야놀자 코인은 야놀자뿐만이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신세계 면세점이라든지 다양한 여행을 하기 위한 다른 서비스들에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코인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 인증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줄을 서 있죠.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보통 신원 인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신원 인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방식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여권을 복사를 하고 그 여권을 모아서 팩스로 어딘가로 보내는 이 단계들이 굉장히 보안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은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적용되지는 않겠죠. 오히려 해외에 가고 여권이 쓰이는 다양한 환경들에서 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파에 말씀드렸던 DID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비디오 어널리시스 같은 머신러닝 기술들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Camera scans the information and problem detection feature filters individuals who require age verification. With blockchain identity verification, which the guest confirms one's identity in advance, guest management without the need for unnecessary passport and ID checks, as well as concern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s. Long check-in lines, frustrated complaints from guests. The front desk, busy with various processes, is now gone. Guests can check in quick and easily with a self-check-in system. And the staff can monitor the process from the central control front in an office rather than at the lobby front. 결국 고객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더 안전하게 신원 인증이 되고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받았던 포인트를 그냥 야놀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들로 통합해서 쓸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편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고객들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야놀자에도 도움이 되고 호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더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줄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IoT 기술이나 머신러닝 기술들이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Customer requests made at all times. Hotel concierge service is one of the biggest reasons of 24-hour work schedules. Phone calls demanding various amenities and goods. You can now be free of fixed spending generated by providing various items. It is because of the Yflux vending machine, which undertakes the concierge service in place of a staff. Guests can select services they want at a reserved time. And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the stay can be purchased at any time without the need for help from a staff. Amenities required in each room and the need for inventory management are gone. Real-time automatic inventory management allows vending machine item management with required quantity and necessary cost only. The system will reduce equipment and amenity costs up to 88%. Will return sales opportunities that were taken outside of the hotel, and will bring additional sales to the hotel.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호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메니티다, 비품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호텔에 가면 이렇게 비품 카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운영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에어컨디션이라든지 혹은 스피커, 커튼, 매트리스, 다양한
가구나 전자제품도 훨씬 더 쉽게 구동할 수 있고, 그러한 구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호텔에서 훨씬 더 쉽게 객실을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호텔은 비용을 절감을 하고 앞에서 고객은 더 만족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결국 그것이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보시면 이게 하이패스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하이패스가 아닌 차선에 줄을 서 있고, 오른쪽은 하이패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게 너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하이패스를 보면서 와, 요즘 디지털 기술 너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편하네 라면서 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디지털 기술의 요체는 결국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버리고, 그 흡수가 되고 나면 내가 기존에 썼던 기술이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피처폰이라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명히 쓰셨을 건데 기억도 못한다 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방 안에 계시지만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김종현 대표님에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좀 박수를 한번 크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거기 앉아 계시면. 아, 예. 네. 아, 여기 앉나요? 네, 이쪽에 잠깐 계시고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질의응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야놀자의 세계 진출 처음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인데, 아까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사실 야놀자가 저 역시도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좀 세계적인 글로벌리한 부품 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야놀자가 세계 진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꿈을 꿨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야놀자 앱이라는 서비스는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뭐 호텔을 가거나 뭐 레저를 즐기거나 이러실 때 많이 쓰시고, 혹은 해외로 여행 가실 때 해외에 있는 호텔이나 해외에 있는 레저들을 예약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만으로는 저희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B2B 솔루션 쪽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다양한 기술을 오늘 보여드렸던 이유입니다. 근데 B2B는 로컬일 수가 없습니다. 호텔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벌로 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율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저희는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게 현재의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의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야놀자가 이제 국내에 약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 근로자가 계시고요. 해외에 한 600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7개국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7개국에서 전 세계 160개국에 있는 25,000개 호텔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질문하는 제가 화면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목소리로 대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DN 소프트의 이현상님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기분 좋게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사실 그 뭐 요즘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제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항상 나타나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좀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만약에 한 가지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대표님은 어느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현재 추세에 맞다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센서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근데 센서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고요. 요즘에 뭐 MEMS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어떤 기업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단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우리는 사물 인터넷 컴포넌트,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 비춥니다. 왜냐하면 MEMS라는 기술 자체가 이전 과거의 반도체 공정을 바꿔서 만드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반대지만 사물 인터넷에 있는 센서를 활용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기술은 저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만한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큰 범위에서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많은 작든 크든 그 특정 인더스트리 혹은 특정 벌티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부를 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말씀드렸는데 내가 스스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코어 테크놀로지, 코어 기술을 만드는 거는 어렵겠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알렉사라는 게 인공지능 그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 유닛은 10,000명이 계세요. 근데 그 10,000명이 있는 데랑 우리가 1대1로 붙겠어 라고 하면은 이기기 힘들겠죠. 근데 거꾸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용적 그 솔루션을 쓰면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을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고급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클라우드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약을 드리면 개별 컴포넌트들, 이 IoT 하드웨어라든지 혹은 머신러닝의 코어 기술들이라고 하면은 작은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코어 기술들이나 하드웨어를 연결시키는 데이터 플레이라고 한다면 각 인더스트리나 벌티컬의 노하우를 잘 접목했을 때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야노회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대단히 많은 한 80여 개의 질문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뽑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AI 기술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더 질문을 현장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일단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야놀자 숙박업 진출에 대한 비전인데요. 블루원의 신규 사업팀 현길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팀이어서 숙박업 진출에 대한 비전을 한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 숙박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영 솔루션을 쓰는 비중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가 앞으로 운영 솔루션을 쓸 거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숙박업이 운영되는 것이 더 이상 매뉴얼, 그러니까 수작업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로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야놀자가 이 숙박업에 있는 부킹 솔루션, 이 부킹 플랫폼 서비스를 B2C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기 전에는 국내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 수가 한 2,50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재는 국내에만 보더라도 2만 개가 넘는 한 3만 개쯤 될 겁니다. 3만 개쯤이 되는 숙박업소들이 예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가능했느냐?
솔루션도 안 쓰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더 비효율적인 겁니다.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돈이 더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결국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려야 더 많은 숙박업소들이 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다양한 셀렉션, 더 다양한 구색으로 좋은 숙박업소를 찾고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기반한 데이터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숙박업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주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에 대표님하고 그 조율을 하긴 하지만 대표님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셨던 분은 김성윤님이십니다. 김성윤님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상품 전략팀의 박서연 님이십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주제로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컨택을 줄이는 거를 사람들은 원할 겁니다. 컨택을 통해서 코로나 전염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그 다음에 셀프로 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을 만드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더 이상 내가 문서에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우선 펜에 닿죠, 종이에 닿죠. 그 종이 전달하면은 다시 그것도 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많이 하는 이 환경이 아니라 아무것도 컨택하지 않아도 내가 체크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면 QR코드 겁니다. 그냥 숙박업소 가서 아무것도 클릭 안 하고 그 QR코드만 딱 대면 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원인증은 이 블록체인에 있는 이 카메라를 보면 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 페이셜 레코그니션의 데이터랑 매칭을 해서 이 사람의 신원인증을 확인하는 거죠. 물론 요 뒤에 있는 신원인증은 저희가 아직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의 경험하시기가 어렵고, 앞쪽 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숙박업소에서 이 키오스크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컨택을 하지 않고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엘리베이터나 많은 컨택하는 부분에 그 소독이 될 수 있는 그 필름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예 컨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건 고객들이 선호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거죠.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가 마이크로로 바뀌는 이 트렌드가 빨라진 겁니다.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이 빨라지고 대량이 아니라 정량이 빨라지는 이 속도가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코로나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거의 뭐 무제한의 느낌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느끼고 있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동일한 곳을 보러보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나에 대한 제안을 똑같이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컨텐츠 시장,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시장,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모든 시장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마이크로, 얼마만큼 고객 한 분 한 분 한 분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오퍼를 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표님 강연을 듣다 보니 조금 궁금해서, 물론 이제 참석자분들한테도 좀 궁금할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시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번창을 하셔야 되는데 작은 기업들이 사실 혼자 커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 업체가 당연히 있게 되고요. 뭐 실명으로 이게 조금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야놀자와 유사한 이제 숙박 어플 서비스를 하는 곳이 또 있으신데, 사실은 좀 같이 상생을 하는 방향,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떤 그 배달 그 어플 회사가 한 회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를 거느리는 이런 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편중이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쟁하는 회사와 혹시 뭐 어떤 관계적인 설정이 있으신지 또 그런 보관은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천 개 호텔이 저희를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이전 방식으로 1등이었고 현재는 저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저희가 약간 더 앞서고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경쟁사고 그 기업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저희의 1번 경쟁사입니다. 제가 실명은 언급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레저드 솔루션 기업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전혀 다른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B2B 기업이 또 저희 경쟁사입니다. 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2C로 보면은 저희가 크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오프라인 사업은 이제 브랜드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 자체의 뭐 기술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도 제공하고 브랜드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영역도 전혀 다른 이 브랜드 호텔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B2C 플랫폼으로 보면은 저희가 호텔, 그다음에 모텔, 펜션, 레저 액티비티, 레스토랑, 교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각각이 다 경쟁사 다릅니다. 아마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기업은 모텔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야놀자가 모텔이 가장 컸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텔과 펜션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호텔과 펜션의 비중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갖췄던 경쟁자와 지금의 경쟁자는 완전히 다 바뀌었고 저희는 지금은 바뀐 경쟁자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더 이상 이 경쟁 환경에 있어서 상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탈 솔루션을 저희 호스피탈 솔루션을 가져다가 파는 플랫폼이 한 50개쯤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그 부킹 플랫폼들 대부분 다 저희의 솔루션에서 가져가서 객실을 팝니다. 저희는 도매상이고 그분들은 소매상인 겁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 서비스들 그 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서비스들이 야놀자의 다 파트너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놀자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저희 파트너고요. 저희가 도매상으로서 더 좋은 객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이 바뀌고 이러한 설명을 또 일반 B2C 고객분들한테 다 드릴 이유가 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지만 이미 저희는 경쟁자 너무 많이 바뀌었고 기존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휴처이자 파트너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오프라인이었으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요. 계신 분들이라도 앞으로 더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코엑스의 서현승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과 관련된 그 주제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여행 트렌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이제 하반기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대표님의 해안이 있으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해안은 없어서 그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여행 트렌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항공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혹은 해외 호텔에 대한 예약이 아직은 이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연말 11월, 12월에 일부 잡혀 있는 거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외 여행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에서의 해외여행 유입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에 이 여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그런 논의들은 현재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논의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한국으로 좀 더 여행자들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들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복적 소비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작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여행에서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트렌드가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이 수요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굉장히 몰리는 여행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여행 트렌드를 단순하게 국내 여행의 수요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수요의 경험을 주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준비들을 결국에는 얼마만큼 고객들이 잘 인지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여행 산업의 향방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국내 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딘가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집 앞에 있는데 가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조금은 멀리 가야 되고, 아무래도 내가 관광지에서 기대하는 경험들을 줄 수 있는 데들을 가게 됩니다. 뭐 바다, 혹은 강, 혹은 산, 혹은 특정한 관광지, 쇼핑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겠죠. 특히 해외여행 수요에서 1번이 관광지, 2번이 쇼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얼마만큼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지자체 혹은 여행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향방이 갈릴 것 같고, 저는 요약을 하면은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요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수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국내 여행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맞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왜 갔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마지막 장표에 이제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야놀자 기업이 혼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협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기업의 담당자들께서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시면 뭐 협업을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만 좀 네네. 드리면, 아까 제가 펜션 예를 들었는데, 펜션 혹은 뭐 글램핑 이러한 좀 개인화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여행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뭐 캠핑 의자를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캠핑 의자를 만드는 기업하고 콜라보해서 막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는 너무너무 협업이 중요한 회사고 콜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실제 지금도 우리가 야놀자랑 저런 기업이 콜라보 됐어? 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들과 이미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기업은 명품하고만 콜라보 할 것 같은데 야놀자랑 콜라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협업에 열려있는 회사이고,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제안에 대해서 혹은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반드시 발표자분의 연락처로 컨택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 자료는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대표님에게도 좋은 사업 제안이 있으면 제휴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행 트렌드하고 조금 결이 좀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관광공사 강한별님께서 이분은 관광 취업 지원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관광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한별님이 하셔야 될 업무를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알려주시는 거네요. 대표님이 좋은 강한별님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렇게 기획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배달이나 혹은 이커머스에 있는 상품을 개인이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여행 산업, 관광 산업 혹은 이 호텔 산업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다 똑같은 여행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경험들을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이드 혹은 뭐 저는 청소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개인화돼서 내가 그때그때 내가 남는 시간들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직되어 있던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취업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방식, 우리가 소위 이제 공유라고 말하는 방식들이 더 강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 대한 뭐 가이드 혹은 나만의 뭔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뭐 클래스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호텔이나 혹은 교통과 관련해서도 좀 더 열려 있는 공유와 관련된 취업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시니어 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시니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문광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은퇴 이후에 이 관광과 관련된 내 개인적 경험을 하느냐입니다. 두 가지 경험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 노는 걸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관광에서 뭔가 기여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노는 방식. 이거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니어분들한테 실제 교육을 해드리면서 당신이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그분들의 노하우나 혹은 컨텐츠들을 실제 업으로 바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혹은 본인들의 그 시니어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여행에 대한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그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니어분들에 대한 취업 문제 또 관광에서 많은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 제가 노안이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제 오대훈님이시고요.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질문이 처절합니다 지금. 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저는 스타트업은 로켓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켓을 어떻게 쏘는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로켓은 우선 날씨 안 좋은 날 안 쏩니다. 그리고 연료 없어도 안 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마련된 상태에서 쏴도 중간에 폭발하거나 혹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폭발하거나 고장나는 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완벽하게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팀도 세팅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중간에 고장나거나 폭발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쏘지 말아야 되는데 쏘는 것부터 하지 마는 게 중요해요. 날씨가 안 좋은데 쏘면 정말 위험합니다. 혹은 내가 연료를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기본적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쏘면 못 날아갑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거,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게 시장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입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크냐,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시장이 얼마만큼 디지털화가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시장 굉장히 크고 아직 성장하고 있고 아직 디지털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 하면은 날씨가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단계별로 무슨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미션 하나하나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운드 A, B, C, D, 뭐 엔젤 투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성공한 기업들은 저는 보면 각각의 라운드에서 내가 뭐는 분명히 해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다소 애매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쐈다라는 것은 연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료를 채웠다는 것은 실제 채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연료를 채워야 단계별로 이게 로켓 쏘면은 로켓에 연료통이 몇 개가 있거든요.
하나를 다 쓰면 떨어뜨리고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하나 또 다 쓰면 떨어뜨리고 각각의 연료통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내가 연료를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그래서 쏘지 말아야 되는데 쏘는 거는 하지 말자.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마 그 이제 로켓을 쐈을 때 그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스타트업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특히 CEO로서 대처가 궁금합니다. 정재민 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CEO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좀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은 기업에서는 CEO가 다 합니다. 근데 그 CEO는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오퍼레이션 전문가도 아니고 전략 전문가도 아니고 모두 아닙니다. 그냥 열정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똑똑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내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전문 역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할 때 그 전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를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절대 그런 분들이 못 들어오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게 뭐 지분 구조라든지 혹은 초기 파운딩 멤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혹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결국에는 전문 역량에 계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회사를 그때그때 그 전문성에 맞게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CEO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들, 이게 아까 제가 펀딩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들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액션을 할 거고 그 액션들이 도저히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드느냐,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업, 너무 잘 될 기업, 너무 날씨도 화창하고 연료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나거나 폭발을 안 할 것 같은 기업이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개인이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맨날 위기거든요. 오늘도 위기고 내일도 위기고 모레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또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건 너무너무 나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구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겨내지 못하냐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용기를 갖고 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Q&A를 마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야놀자라는 기업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혹시 야놀자를 지원하고 싶은 미래의 예비 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놀자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대표님의 개인적인 포부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면 Q&A가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은 기업 혹은 위대한 기업이 뭐냐, 이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좋은 기업, 그러니까 딱 현재 스냅샷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은 좋아지는 기업, 점점 더 위대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놀자가 참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야놀자를 바라보던 시각과 지금의 야놀자는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저 기업 뭐야, 뭐 이상해, 왜 저런 기업이 IPO 상장을 할 수나 있어? 저런 거 왜 창피해. 정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2의 무슨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이야. 이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걸 얻어내려고 하면은 다 좋아 보이는 거, 누가 봐도 좋은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쟁이 붙고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저거 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좋아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놀자는 참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이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고요. 야놀자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 가치는 저희가 Y코드라고 해서 저희만의 인재상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선 뭐 고객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화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만의 Y코드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야놀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러한 인재상, 결국에는 진화하려고 하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상황 혹은 어려움들을 그냥 기회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 개인적인 부분이자 저희 회사의 포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크기는 최소 30조에서 최대 80조입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밸류는 최소 1000조에서 최대 2800조입니다. 이게 1년이거든요. 1년에. 그러면 저희가 30조짜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1000조짜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80조짜리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까요? 2800조짜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까요? 답은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키오스크만 봐도 다 4개국어고, 저희는 저희 플랫폼의 DB 자체가 4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야놀자에 영어가 안 나오는데 저희 DB는 다 4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바라보는 회사였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야놀자가 어쩌고저쩌고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결국에는 진짜 제2의 뭐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제1의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회사로서 특정 분야의 1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좋은 기업 야놀자 김정윤 대표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